오늘 준비한 사연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걸 모두 보게 된 어느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에서 배추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52이네요. 저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골 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저는 장화를 신으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초가을이라 날은 조금씩 추워지고 있었기에 얇은 조끼 하나를 더 걸쳐 입고 배추밭으로 걸어갔죠. 그날따라 며느리 지연이도 일찍 일어나 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3년 전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지훈이의 아내입니다. 평소엔 아침잠이 많은 아이였는데 최근 들어 몸이 불편한지 말도 없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죠. 지연아,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좀 쉬어라. 어제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지연이는 억지로 웃으며 제 걱정을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밭에 도착해 우리는 배추 고랑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잎에 붙은 벌레를 떼고 누렇게 뜬 잎사귀를 골라내고 있었죠. 말없이 조용히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제 옆에서 지연이가 움직임을 멈추더니 몸을 조금씩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곁눈질로 쳐다봤을 땐 이미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연아, 왜 그래? 어디가 아프니? 그러나 지연이는 대답할 새도 없이 갑자기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이더니 급하게 밭을 가로질러 마당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황급히 호미를 내던지고 지연이를 뒤쫓아갔습니다. 지연이는 마당 구석 화단 옆에서 몸을 구부리고 힘겹게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얼굴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지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어쩌다 이러는 거야? 제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지연이는 흠칫 놀라면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녁을 잘못 먹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추스리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바로 제가 수십 년 전 아들 지훈이를 가졌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벽마다 급하게 뛰어나가 토하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 지훈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지연이가 임신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눕기만 하면 온갖 걱정과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렇게 밤새 뒤척이며 하루하루를 지냈죠. 솔직히 제 마음속엔 이미 불길한 확신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더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불과 10분 전만 해도 마당에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마당을 나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지연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앞길까지 나가 보니 지연이가 서둘러 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아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에 도저히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간 방향으로 서둘러 따라갔죠. 빠른 걸음으로 마을 안까지 들어서자 지연이가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지연이는 금세 약국에서 급히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흰색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주위를 몇 번이나 살피더니 급하게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연이가 뭘 산 건지 너무 궁금했지만 차마 직접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약국 안으로 들어갔죠.
약국 주인이 절 보자 반가운 듯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구,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침을 삼키고 어렵게 말을 꺼냈죠. 저기, 조금 전에 제 며느리 지연이가 여기 온 것 같은데 혹시 뭘 사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표정이 심각했는지 약국 주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아, 지연 씨요? 네. 방금 전에 임신 테스트기를 하나 사갔어요. 급해 보이긴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순간 약국 안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고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 모서리를 꽉 붙잡아야 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어디 안 좋아 보여요. 약국 주인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약국을 나서며 저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연이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갔다는 건 제 의심이 맞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서 숨을 고르며 지연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지연이가 나왔어요. 지연이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를 느낀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큰 숨을 한번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까 내가 집에 없길래 찾다가 약국에 갔었어. 근데 약국에서 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갔다고 하더라. 그게 정말이니? 순간 지연이의 눈이 동그래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억울한 듯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절대 안 샀어요. 요즘 속이 자꾸 안 좋아서 소화제 사러 간 거예요. 약사 아저씨가 잘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거겠죠? 지연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떨리면서 억울함에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강한 반응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이야? 약사 아저씨가 분명히 너를 봤다고 하던데 내가 그걸 샀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던데. 지연이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두 손을 저으며 다급히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억울해요. 저 임신 테스트기 산 적 없어요. 진짜 다른 사람을 저로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이유로 그걸 사겠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지연이와의 그 어색한 대화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가슴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 강하게 부정하며 펄쩍 뛰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약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도무지 잊히지가 않았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멀리서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최만석 씨가 천천히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씨는 우리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노총각이었어요. 성격이 워낙 부침성 좋고 친절해서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렸지만 유독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 지나치게 관심을 둔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죠. 그게 저한테는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었어요. 만석 씨는 트럭에서 내려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경운기 부품이 도착해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른 고쳐드리고 갈게요. 제가 인사를 받으며 대답을 하려는 순간 마침 현관에서 지연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석 씨의 표정이 갑자기 더 밝아지면서 지연이 쪽을 향해 반가운 듯 말을 건넸죠. 어이구, 지연 씨.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지연이는 갑작스러운 만석 씨의 관심에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피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만석 씨는 오히려 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약국에서 또 마주쳤던 것 같은데 자꾸 마주치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디 몸이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해서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만석 씨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지연이는 크게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하게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석 씨는 잠시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농기계를 고치러 마당 구석으로 향했어요. 저는 만석 씨의 등 뒤로 눈을 보내며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의 임신 테스트기 사건과 만석 씨가 자꾸만 약국에서 지연이를 마주쳤다고 말한 게 연결되면서 제 가슴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불편한 의심을 떨쳐버리고자 최만석 씨의 농기계 수리점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어귀에 있는 최만석 씨의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만석 씨가 작업대에서 부품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웬일로 이 아침부터 오셨어요? 경운기 또 어디가 말썽인가요? 저는 일부러 밝은 미소를 지으며 농담조로 말을 걸었어요. 아니,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만석 씨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지.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만석 씨는 처음엔 의아한 듯 잠깐 멈칫했지만 곧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앉자마자 저는 살짝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만석 씨도 알다시피 우리 지연이 혼자 된 지 벌써 3년이야.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니랑만 살 수 있겠나? 나야 뭐 아들 떠났다고 걔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좋은 사람 있으면 보내줘야지 하는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되더라고. 만석 씨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혼자겠어요. 지연 씨 아직 젊고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서 좋은 사람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슬쩍 떠보는 말을 건넸어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만석 씨 주변에 좋은 사람 없나? 만석 씨 본인도 아직 혼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지연이 어떤가? 순간 만석 씨의 얼굴이 약간 당황한 듯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이다가 조금 망설이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연 씨한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워낙 곱고 착한 사람이라 기회가 된다면 진지하게 한번 잘해보고 싶었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슬쩍 마음을 내비쳤는데 지연 씨가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 없다고,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딱 잘라 말해서 제가 엄청 민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석 씨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다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만석 씨를 거절했다면 도대체 며느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가 지연 씨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죠? 저는 진짜 그냥 마음이 좀 있었던 것뿐인데. 저는 어렵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만석 씨 탓은 아니지.
젊은 사람들 마음을 누가 알겠나. 그냥 내가 쓸데없이 참견했네. 수리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가 만석 씨를 그렇게 단호히 거절했다면 며느리 마음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러나 시골 마을에서 늘 집에만 있는 지연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리 없다는 생각에 더욱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지내던 어느 날 이웃집 윤 씨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영수가, 너희 신랑 요즘 허리 많이 안 좋나 보더라.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닌다며. 저는 별 생각 없이 아주머니의 말을 받았죠. 예, 요새 바칠이 힘들었는지 허리가 안 좋다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 다녀요. 그런데 윤 씨 아주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치료받는다고 하는 날마다 내가 너희 집 근처 지나다 보면 너희 신랑이 집 쪽으로 가는 걸 봤거든. 병원이 읍내 쪽에 있는데 왜 점심때 집에 들르는가 해서 궁금했지.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늘 치료받으러 읍내 병원에 간다고 했고 저는 지금껏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저씨가 집에 들렀다고요? 아주머니,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분명히 몇 번이나 봤어. 최근에도 2-3번은 봤을걸?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은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집 안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낮에 집에 와서 뭔가 숨겨놓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견딜 수 없었어요. 옷장과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적이던 중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약봉지를 꺼내 자세히 보니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약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약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불면증 및 심한 불안감을 겪는 사람들이 복용하는 약.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건강하고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약을 몰래 먹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다시 숨긴 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마구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허리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남편과 함께 배추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남편이 허리를 만지며 천천히 일어나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영수가, 나 허리 치료받으러 읍내 좀 갔다 올게. 혼자서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예, 얼른 다녀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등줄기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밭을 나서자마자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읍내로 향하는 듯 싶더니 얼마 못 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다시 집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윤 씨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맞았던 거죠. 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대체 집에 뭐가 있다고 이러는 거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집 앞에 다다르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이 없는 걸 몇 번 확인하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집 가까이에 이르러 숨을 죽이고 현관 옆 창가에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창가에 귀를 바짝 대고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죠. 처음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집 안에서 작고 떨리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라. 내가 말 안 듣고 버티면 우리 집안 전부 끝나는 거다.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덜덜 떨려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고는 현관문을 힘껏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야?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은 허겁지겁 옷을 추스리고 있었고 지연이는 침대 모서리에서 옷깃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도 잠시 금세 뻔뻔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어? 일은 안 하고 집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눈빛과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말에 남편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 며느리? 이게 무슨 순진한 소리야? 젊은 여자가 집구석에서 외롭게 사는데 남자 품이 그리웠겠지? 내가 처음에 좀 건드렸더니 싫은 척하다가 결국엔 지가 먼저 달려들었다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를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죠. 그 말을 듣던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격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아버님이 하연이 다치게 하겠다고 하셔서 제발 믿어주세요. 지연이는 벌벌 떨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죠.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지연이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순진한 척 연기를 해? 내가 애 아빠 없어서 나한테 먼저 꼬리 쳤잖아. 나 아니었으면 벌써 다른 놈 품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어디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저는 남편의 끔찍한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듯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입 다물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마누라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 분노와 절규에 남편은 잠시 움찔하며 저를 바라보다가 급히 옷을 챙겨 입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걸 보면서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덜덜 떨며 흐느끼던 지연이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지연이의 떨리는 어깨를 꼭 끌어안고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말에 지연이는 더욱 크게 흐느끼며 제 품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하연이를 해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지연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집으로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게 다정하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지연이는 몸서리를 치며 흐느껴 울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가 싫다고 소리쳤는데 아버님이 하연이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연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고. 정말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지연이는 울먹이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절대로 어머니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여자 취급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텼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며느리를 의심하기만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작은 쪽지들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지연이에게 써놓았던 끔찍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보시면 믿어주실까요? 쪽지에는 남편의 익숙한 글씨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는 제 품에서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더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연이도 지켜줄 거야. 그 인간이 다시는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막을게. 약속한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덮어둔다면 우리 모두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죠. 아무리 두렵고 부끄럽더라도 이제는 분명하게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금세 소문이 나겠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 앞에서 지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들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썼던 끔찍한 쪽지와 메시지들, 옷장 깊숙이 숨겨놓았던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까지 경찰에 전부 건넸죠. 지연이의 진술이 끝나자 경찰은 곧바로 마을로 출동해 남편 태식을 체포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경찰에 잡힌 남편은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가 나한테 먼저 꼬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 영숙이도 멍청하게 그걸 믿고 나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나 같은 피해자가 어딨냐고! 남편의 뻔뻔한 외침에 동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과 절망감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 떠난 뒤 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가리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퍼졌고 더는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연이와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아,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여기 남아서 더 이상 견디긴 어려울 거야. 지연이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어디든 괜찮아요. 어머니만 믿고 갈게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고 지켜왔던 가족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지만 앞으로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뒤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지연이는 힘들어하면서도 그간의 고통을 생생하게 진술했습니다. 지연이가 제출한 쪽지와 약봉지 등의 증거는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협박하고 강압하여 수개월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중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남편은 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까지 남편은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조차 제겐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난 거겠죠? 저는 지연이의 손을 더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재판이 끝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작은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익숙한 강원도 마을을 떠나는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곳에서 계속 지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자리 잡은 곳은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작은 도시에 위치한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낯설고 외롭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런 낯선 환경이 저와 지연이에게는 조금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하연이와 어머니랑 셋이 잘 살 수 있겠죠? 지연이는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힘든 기억은 다 지우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새로운 도시의 자리를 잡고 난 뒤에도 지연이는 여전히 무겁고 힘든 마음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죠. 가장 힘들게 지연이를 괴롭히던 건 바로 임신한 아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지연이가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아이는 낳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었고 손끝마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 끔찍했던 기억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요. 전 그런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저 너무 이기적인가요? 지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하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왜 이기적이야? 이건 내가 원한 일도,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내 자신을 탓하지 마. 지연이는 제 말에 더 크게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어요. 서로 말없이 울면서 그동안 쌓였던 고통과 불안을 천천히 털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연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힘들면 언제든 기대고 울어도 돼. 너 혼자가 아니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지연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하연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누워 조용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힘들고 아픈 날들이 있겠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악몽을 꾸거나 불안에 떨기도 했지만 점점 더 밝은 표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얼굴로 제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면접 본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알기에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잘했어,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내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하연이도 신이 나서 폴짝 뛰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엄마 최고야. 엄마 정말 멋져. 그날 저녁을 먹고 하연이가 잠든 뒤 지연이와 저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자. 절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줘.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상처로 가득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결국엔 지나간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